네, 광고 듣고 오셨는데요. 커피 한 잔 땡기는데요. 이 요즘에 찬바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커피 한 잔 집에서 내려 먹으면 상당히 좀 괜찮은데 저는 뭐 가족이 있어서 이제 집사람하고 가끔씩 집에서 이제 내려 먹거든요. 뭐 좋아하시나요, 커피? 저는 사 먹습니다. 사 드십니까? 네. 아, 하나프레소 여기가 확실히 커피가 크고 싸더라고요. 아, 좋아요 이게. 예. 그래요? 네. 뭐 원두 같은 것도 잘 사서 집에서 드시면 또 나름 경제적이기도 하고 좋은 원두 이렇게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3% 멤버십 하셨습니까? 멤버십이요? 네. 예, 아직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또 그 사이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고 왜 또 그런 업종과 종목들이 좋았는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이 부분들을 심층 있게 말씀해 주실 우리 위원님 김종효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시장이 사실 어제 뭐 밤에 이제 CPI가 발표되면서 그 미국 시장이 시작될 때 야, 이제 지금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3% 넘게 막 급락을 하니까 네. 사실 어제 되게 많이 쫄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밤 12시 넘어가면서 플러스로 반전하고 아침에는 또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시작했기 때문에 뭐 상승폭으로 생각한다면 역대 한 4, 5일 정도 이렇게 하루 상승폭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하루의 장으로 보면. 진폭으로 봤을 때도 뭐 거의 역대 최고 네, 수준이라고 그 봐야 정도였던 되는 하루였는데요. 상황이니까요. 뭐 시장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이번 주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도 수급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번 주는 다시 또 저점 깨고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시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래일 기준으로도 지난주와 더불어서 이번 주도 4일밖에 안 되는 거래일이었는데, 먼저 그 주간의 선물 차트를 한번 조금 볼까요? 이 선물 차트를 보시면 일단 출발부터 굉장히 큰 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출발했다가 뭐 수요일에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 근데 목요일에 다시 저점을 깨면서 내일 만약에 CPI가 좋지 않게 나오면 정말로 추가적으로 저점을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모두가 우려했던 모습이었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9시 반에 그 CPI 발표될 때만 해도 분위기는 굉장히 싸늘했었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이 반전에 성공하면서 저는 그 반전의 포인트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 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장의 변동성, 결국은 영국과 관련된 이슈가 한 발 꺾이면서 파운드화가 돌아서는 시점과 미국 시장의 반등을 시작했던 시점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소위 이제 공매도 포지션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개별 종목의 변동성, 지수의 변동성을 장중 5%나 끌어낸 그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의 그 지난 2주간의 모습을 보면 선물 시장 쪽에서 그렇게 큰 폭의 미결작정의 증감이 없었습니다. 즉 신규 포지션으로 뭔가 시장이 크게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어제 있었던 옵션 만기까지 맞물리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는 구간에서 지수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오히려 반대로 프로그램 부담도 벗고 좀 더 수급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에서 거의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그래서 오늘은 내린 종목이 찾기가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쉽게도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강한 강세를 보이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우리도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그런 한 주로 마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뭐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일 이야기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결국은 쇼 커버에 대한 이슈가 조금 미국 시장에서도 언급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국 총리가 미국의 뭐 IMF 총회인가요? 거기 갔다가 급하게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약간 그 감세안 관련된 부분들이 네. 철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이제 파운드화가 갑자기 이제 강세로 돌아서고, 그렇죠. 네. 달러화가 약세 접어들고,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갑자기 또 치솟다가 빠지기 다운되기 시작하면서 시작하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수급적인 부분들이 들어온 거 아닌가. 그리고 개별 종목들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죠. 뭐 콜라 관련된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도미노 피자 이런 회사들도 실적이 개별 종목들이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실적 우려도 어느 정도 조금 줄어들면서 뭐 그런 게 복합적으로 좀 이제 반등이 나온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개별 종목으로서 네. 뭐 TSMC 같은 경우에도 네. 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물론 시장의 기대가 그렇다고 뭐 당장 V장의 반등을 꿈꾸는 것은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개별 기업들은 지수가 좀 안정된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실적과 수급에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의 문제는
이게 뭔가 시스템 리스크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인해서 지수가 밀리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실적이 좋은 한두 종목이 뭐 버텨주는 정도였지 이렇게 뭐 호재에 빠르게 반응하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지수가 급반등하면서 뭐 우리 시장도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구간을 맞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그래도 지수가 안정된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 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숏이 굉장히 많았을 때 왜 하필 어제 숏 커버링이 진행이 됐을 걸까요? 일단 그 우리가 지금이 악재의 정점이고 지수가 바닥을 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벤트의 강도가 가장 높은 날이었잖아요. CPI 때문에요. 네. 그렇죠. 뭐 네. CPI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더 나왔기 때문에 숏을 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때 뭐 저점을 깨면서 계속 아래로 갔다면 기존 포지션을 강화하든지 더 강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지만 만약에 반대로 밀려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동안 수익을 냈던 포지션을 빠르게 또 청산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지수 기준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숏을 친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수익을 실현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국면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악재가 터졌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수가 빠르게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수익을 확정해야 되는 그런 숏을 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좀 맞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저께 미국 시장도 뭐 완벽한 대량 거래량을 보이면서 확실한 반전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많이 늘었던 그런 매도 포지션들이 청산 과정에서 종목군들이 빠르게 이제 반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가 이제 안 좋은 거는 사실이고 요번에 사실 더 좋아진 게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 매크로 이슈는 딱히 뭐 좋아진 게 없는데 그냥 수급 이슈를 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면은 될까요? 어떻게? 네, 일단은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일단 뭐 중국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과연 실적은 우리도 눈높이를 조금 낮춰놓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떤 정도의 실적이 나올지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11월 초에 있을 미국 선거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뭐 방향성들이 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뭐 하원은 뭐 어렵다, 뭐 아니면 양원 모두 다 현재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뭐 그런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환율도 안정되기 시작하면 저는 지수는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레벨 기준으로 그렇게 크게 다운되는 모습은 이제 좀 멈추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시장을 억눌렀던 여러 가지 거시 변수들의 위험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CP로 보면 아직은 좀 안심하기는 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페드 입장에서는 지금 피벗을 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진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데드캣 바운스 정도 수준에서 뭐 조금 더 올라간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4분기 이후에 결국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실적단이 이제 나오는데 초기에 지금 발표되는 회사들이 그나마 그래도 좀 다행히 좀 좋은 실적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후에 이제 경기에 대한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EPS 하향 조정이 되든 뭐가 되든 좀 그렇고 12월에 대한 어떤 그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도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12월에도 75bp까지 또 이제 이야기가 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은 시장이라 지금 뭐 당장 뭐 바닥을 봤다 논하기에는 좀 빠르지 않을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전략의 기본은 벌써 뭐 몇 주, 뭐 2주 전부터 제가 어쩌다 보니 뭐 3주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략의 기본은 당연히 반등시 비중 축소다. 현금 비중 확대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시장을 찍어 눌렀던 그런 여러 가지 거시 변수들이 안정을 찾아준다면 지수의 레벨이 여기서 뭐 100포인트, 뭐 200포인트까지 뭐 하향해야 되는, 뭐 2000선도 깬다고 우리가 위협을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느냐?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지수가 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하락이라면 개별 종목단에서는 일단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그 정도의 시황관을 가져가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목으로 넘어가면은 최근에 많이 박살났던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지난주 이제 말씀드릴 때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 보면 전기전자만 사고 나머지는 전부 파는 그 중에서 이제 매도의 핵심은 소위 서비스 업종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자 오늘은 KLX 100종목의 이제 등락률을 한번 보시죠.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오늘 내린 종목이 정말 몇 개 없습니다. 한국전력,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한 두 종목 정도가 뭐 소폭의 마이너스권 정도를 보였고, 뭐 급등한 종목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보시면 말씀해주신 대로 낙폭과대주들, 소위 이제 서비스 업종에 속해 있는 뭐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해서 이런 종목군들의 등락이 굉장히 컸고, 은근히 포스코를 포함한 소위 굴뚝주들도 굉장히 이제 견조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도 금리를 이번에도 빅스텝으로 올렸지만 미국이 저렇게 간다면 우리도 11월 달에도 빅스텝을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뭐 물론 우리나라 금통위에선 소수 의견이 이렇게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 되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창용 총재 자체도 지금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의 뭐 하락이라든지 뭐 시장의 변동성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이제 친절한 경고까지도 내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미국과 100bp 이상의 금리를 계속 벌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도 이제 금리를 올릴 거라는 판단인지는 모르겠는데, 금융주들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이번 주에 강하게 버티는 한 주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그래서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듀레이션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뭐 보험사들 중에서 대형주들이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인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은행주들의 실적이 뭐 나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배당 같은 경우에 뭐 제한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악재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의 하락 구간에서 비교적 견조하게 버텼던 대형 금융주들의 수익률도 오늘 비교적 괜찮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림 보기 정말 어렵죠. 항상 푸르딩딩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래간만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수 기준으로는 거의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오늘 올라간 종목군들이 많았다라는 점에서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그 투자 심리가 최악의 국면에서 일단 브레이크 정도는 좀 걸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림에 보니까 그 한국 타이어 에코프로비엠 옆에 굉장히 엄청 빨간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쟤는 뭔가요? 네, 저 종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종목명이 나오지 않아서.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거든요. 제발 하면서. 네. 네. 근데 이제 오늘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기존에 좀 강했던 뭐 아니면 좀 덜 빠졌던 종목들보다는 그렇죠. 안 좋아서 급락했던 종목들의 상승폭이 네. 오늘 되게 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낙폭과대 싹다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튀어 올랐고, 특히 뭐 최근에 게임주라든지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급락했던 종목들, 그리고 5G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뭐 KMW와 같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거의 뭐 급등각을 나타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수급적인 이슈로 좀 시장이 좀 더 반응을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되는데, 지수가 초반에 반등할 때는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건 뭐 누가 뭐래도 낙폭과대주고요. 그다음에 뭐 낙폭과대주들이 빠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밸류가 비싸다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죠.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실적이 좀 나올까? 그다음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변수로 보게 되면 그들의 하락이 뭐 방향성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 낙폭만 보면 이게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시각도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우리 시장이 수급이 얇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팔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 가격에 못 팔겠다. 워낙 뭐 손실이 크다 보니까 이 가격에 손실을 확정할 수 없다는 그런 심리가 존재하다 보니까 조금 매수가 유입되면 급등하고 조금 매도가 나오면 급락하는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의 역대 최고의 상승 종목수를 보였다면, 어제는 또 반대로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의 하락 종목수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상당수의 그 투자자들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지금 어쨌든 손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수가 언제 브레이크가 걸릴까를 기다리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매수가 됐든 아니면 뭐 전체 포지션 매수가 들어오든, 매수가 들어오면 의외로 종목들이나 지수가 빠르게 급등하는, 반대로 또 매도가 나오면 그 프로그램 매물을 쉽게 소화하지 못하고 급락하는 그런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너무 지수 등락에 크게 좌우하시기보다는 정말로 거래량이 찐으로 크게 발생하는지를 계속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좀 더 주목해 볼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시격언에도 첫 번째 투매는
팔아야죠. 동참하고 예, 네. 두 번째 투매는 받으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아직도 그렇게 뭐 투매가 강력하게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뭐 어설프게 뭐 신규 매수 이런 걸 하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특징적인 섹터 관련해서 혹시 뭐 준비하신 게 있으시면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주간 수급을 조금 정리하면서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려 볼까요? 네. 자, 일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 다만 매수가 너무 한정적이다. 전기전자만 사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전체 매수가 한 8천억. 근데 그중에 6천억이 전기전자. 근데 이번 주에 바뀐 건 서비스 업종도 매수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에 여러 투자 주체들 뭐 투신 뭐 금융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매수에 동참해 주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특징적이죠. 그래서 뭐 바닥 찍었다 이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는 전기전자 빼고는 거의 다 판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 주에는 뭐 은행 업종에 대한 매수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뭐 기기 업종이라든지 운수창고 업종이라든지 일부 업종에 대해서 매수에 나서주면서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매도 압력은 줄고 기존에 매수하던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코스닥 수급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지금 잘못 나온 게 아니고 외국인 수급이 이번 주간 단위로 제로입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틀간 거래가 터졌던 신라젠 영향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신라젠이 지금 기타 서비스 업종인데 기타 서비스 업종에만 외국인 1,500억 이상, 그다음에 기관들도 1,000억대 정도의 강력한 매수를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제가 아까 숫자를 대충 확인해 보니까 260만 주를 신라젠을 샀는데요. 외국계 창구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 시장에서의 해석은 이거 공매도 포지션 청산된 거다라는 그런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이 정말로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팩사백을 포함한 파이프라인들이 정말로 다시 좀 정렬이 돼야 될 텐데 근데 그 부분은 아직은 기대하기 좀 힘든 것 같고 그런데 이틀간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공매도 포지션이 신라젠에서 청산이 되면서 신라젠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 또 기관 단위로 보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코스닥은 개별 업종이나 종목별로 봤을 때 대형주에 대해서 수급이 빠르게 개선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여전히 좀 매도 관점에 가깝지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그래도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수급적으로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물론 신라젠이 다음 주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수급을 계속 흡수할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신라젠에 대해서는 대부분 매도 포지션을 보이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내가 신라젠을 여기서 조금 접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다음 주에 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일정 부분은 조금 수익 실현 혹은 비중 축소를 하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니까 그 오늘 다 올랐지만 뭐 생물공학, 생명화학 도구미 서비스, 그러니까 신라젠도 포함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8% 정도 올랐더라고요. 전체 그 산업군이. 혹시 뭐 그 저 수급 이슈 말고 또 특별한 이슈는 혹시 있었나요? 어떤가요? 그 중소형 그럼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릴까요? 예. 그 상승률 상위 종목을 이쪽은 코스피 200, 이쪽은 코스닥인데요. 주간 등락률입니다. 아, 주간이요. 네. 네. 포스코가 코스피 100 내에서 가장 강하게 올랐죠. 8% 가량 올랐고 그다음에 SKC, 대한유화, 뭐 셀트리온, SK하이닉스,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 순으로 쭉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코스피 200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찾아보자면 낙폭과대주도 있었지만 주로 금융주와 굴뚝주 네. 이런 종목군들이 주간 단위로는 비교적 강하게 버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코스닥 시장의 등락률을 보시면 바이오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수익률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45%. 네. 근데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해당 종목군들 중에서 뭐 이슈가 나온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챙길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뭐 파이프라인에서 뭐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개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한 주간의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이런 개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저는 우리가 뭐 개별적으로 다 쫓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일부 종목군들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3분기 실적이 그래도 조금 개선될 만한 여지가 있는 종목들이 있다.
그 바이오 업종 내에서.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일단 품목들이 조금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돼서 품목들이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조금 확대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씩 개선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주가가 강한 것은 아니지만 뭐 15만 원, 16만 원 이 정도 영역에서까지 떨어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되면서 반등을 계속 시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특히 뭐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지수가 워낙 급락하다 보니까 좀 달라지긴 했지만 불과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52주 신고가에 바이오 종목군들이 꽤 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양상들은 이런 제약 쪽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매출과 이익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자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학회들이 다 끝나긴 했지만 우리나라 제약주들이나 바이오 종목군들이 계속 수출 쪽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클래시스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이렇게 수출이 좀 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 뭐 수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 양상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이냐는 여전히 물음표이긴 하지만 이번 주 시장의 특징은 그래도 버틸 만한 종목군들이 밸류가 낮은 굴뚝주, 그 다음에 실적이 괜찮게 보이는 금융주,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중소바이오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시장보다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제 생각에는 조금 종목군들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들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한 발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반도체 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아마 종목의 선택이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 시장에서 지금 업종 대비 뭐 실적 대비 너무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혹은 단기 낙폭 거대주들의 추가적인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은 외국인들이 여전히 이제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죠. 네.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LG 엔솔이나 네. 삼성 SDI 쪽으로 좀 셀업체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그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러브콜에 들어가는 수급이 좀 몇 종목이 좀 쏠리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뭐 그 외에는 뭐 샀다 팔았다 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 반도체가 이제 그나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렇게 외국인이 사주니까 안 빠지는데, 이 소부장 같은 경우 좀 다르잖아요. 뭐 그렇죠. 캐펙스 축소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이 세트업체나 뭐 만드는 회사들은 그래도 버티고 있지만 소부장은 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일단 그 유가증권 시장의 빅텐 종목군들의 흐름을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보시면 지난주에도 삼성전자 버텼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순수 반도체 업체는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뭐 지수의 등락과 좀 맥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비교적 강한 모습이었고요. LG엔솔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일단은 조금은 부진한 모습, 쉬어가는 정도의 모습이었고 눈에 띄는 것은 하이닉스, 순수 반도체 업체의 주가의 이 상승폭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말씀해 주셨던 삼성 SDI까지 연결을 해보면 시가총액 한 1위부터 한 6위권 종목까지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지만 증한 펀드나 공매도 금지가 혹시 맞물리면서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공매도 포지션이 좀 줄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더불어서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것은 지난주에 조금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던 자동차 업종이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일부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단위로는 현대차는 하락, 뭐 기아차도 약세를 보인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차 업종이 아마 3분기 실적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현대차 기준으로는 지금 역대 최대 그 예약 그 매수가 걸려 있는 그 그랜저가 나오는 시기를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도 실적에 대한 하향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이번 주에 가장 두각을 나타낸 것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다음에 LNF 같은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견조한 모습 보이면서 수급도 살아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굉장히 쏟아졌죠. 그러면서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인 반면 성장주들은 오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일단 모습은 별로 좋지 않은 양상이고요. 지난주에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굉장히 시세가 괜찮게 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럼 뭐 질문해 주신 반도체 소부장까지 연결을 해보자면 반도체 전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의 일정 부분의 터닝 시그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대장주로 뭔가 좀 수급이 쏠리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소부장단의 종목군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뭐 필수 장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뭔가 삼성전자가 기술 고도화를 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부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SNS텍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로 우리가 최대한 좀 압축해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단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넘버원의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넘버 투 선택은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낙폭과대주의 추가적인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개연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세 번째 선택은 이제 그 실적의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수급적인 이슈가 됐든 뭐 리포트 때문이든 하락했던 뭐 자동차 쪽의 종목군들이 일정 부분 저점을 찍고 반등을 꾀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증안 펀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거에는 이 증안 펀드가 투입되면 실제로 뭐 주식 하락을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좀 다시 반등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어때요? 과거의 증안펀드가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액 자체도 워낙 작았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시장에서 브레이크 정도를 걸어주는 역할 혹은 하락의 스무딩 정도의 역할을 했는데요. 저는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 역할로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막고 예를 들어서 증안펀드를 투입하면 어쨌든 하락의 속도가 크게 둔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시장에 지금 하락에 자꾸 가속도가 붙는 것은 시장의 수급이 말라버린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도만 나와도 시장이 이렇게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파생 상품 쪽의 변동성 자체는 우리가 뭐 일정 부분 안고 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저가 매수가 계속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증안펀드가 어차피 증시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방어 역할을 하는 것이지. 브레이크를 좀 잡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공매도를 만약에 금지시키고 증안펀드가 일정 부분 뭐 금액을 매일 어느 정도의 단위로 집행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된다면 하락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하락의 각도를 계속 눕힐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금액 자체가 작지 않기 때문에 10조 정도의 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계속 좀 미적거리고 있는 이 정책 당국이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로 자신들만 알고 있는 위기가 있어서 그 위기 때 쓰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얘기가 이미 9월 말부터 흘러나왔고 시장의 이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라면 저는 저가 매수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라도 증안펀드와 공매도 금지는 좀 빠른 시기에 집행을 하는 것이 시장의 심리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증안펀드는 아마 그 금융지주사 5개, 네. 그 각 금융지주사마다 1조 원씩 이렇게 각출을 하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또 10조 원을 채워야 되겠죠. 네. 근데 아마 뭐 만약에 증안펀드가 집행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사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빠질 때 뭔가 동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현재 뭐 2200포인트대에서 증안펀드가 뭐 시장을 사들어간다 이건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희들은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고 언제 어떻게 가동될지는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으나 그리고 이제 공매도 관련된 부분도 아직은 뭐 확정된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당연히 확정된 상황 아니고 네. 그다음에 공매도 금지와 관련돼서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정말로 많이 바라고 계시겠지만 이 업계라든지 이쪽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여전히 이제 갑론을박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결정이 나기 전까지 우리가 뭐 확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만약에 시장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급하게 나타난다면 정책 당국이 손 놓고 있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부담도 커지는 시기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이제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된 신용 위험도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시장에만 맡기기에는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저는 뭐 늦어도 아마 11월 내에는 조금 집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일단 유관기관 안에 지난번에 모아둔 8천억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 8천억은 지금 당장 집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뭔가 위기가 나타났을 때 위기 상황에서 뭐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예를 들어 홍반장이 있으면 그러면 소위 공매도가 여전히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공매도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럽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매에 들어갔다가 증안펀드 같은 것들이 확 끌어올리면 그러면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포지션 전략을 너무 쉽게 노출하고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되니까 그게 이미 집행되고 있고 집행한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과 그렇지 않은 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부가 정말 집행은 뭐 신중하게 하더라도 뭐 들어간다. 라는 어떤 시그널들은 분명히 다음 달 정도 내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보면은 9월달 일간 공매도 금액이 제일 큽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낙폭의 어떤 영향을 일정 부분 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이 공매도 부분이 어떻게 뭐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정부가 조금 시장 안정화 대책을 좀 빨리 좀 어느 정도 공식화 좀 해주는 게 시장에 뭐 그걸 뭐 집행으로 해서 어떻게 뭐 액션을 꼭 취하거나 이건 아니더라도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좀 결정을 내주시면 사실은 시장은 좀 센티멘트적으로 조금 덜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네네. 빠르게 주는 게 네, 저는 네.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가이드라인이 저도 뭐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하튼 시장이 참 어려운 국면인데 오늘 그래도 이제 반등을 좀 주었는데 약간 한 번은 좀 숨을 쉴 수 있는 약간의 여유는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하루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불안한 이슈들이 좀 남아 있고 하반기 연말까지 아직은 조금 더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또 해외 변수나 국내 변수도 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생각은 듭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 뭐 오늘 궁금한 거 없으세요? 더? 저 사실 뭐 그거 여쭤보려 해서 혹시 이 업종은 나까지 못 다뤘는데 뭐 그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뭐 아직까지 그런 업종을 발견하기 좀 어려운 것 네, 같고요. 네. 다만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여전히 음식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배고프다. 네. 그 LCC 쪽에서 일부 종목군들은 네. 뭐 시장 상황에 조금만 지수가 좀 버텨주면 네. 반전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첫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코스피를 지금 유로 환산, 달러 환산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달러 환산으로 보면 코스피가 지금 2,200선에 있지만 달러 환산으로 지금 1,700선 부근에 가 있거든요. 반토막 된 거죠, 그죠? 사실 그 최고점 대비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괴리가 너무 커진 상황인 거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싼 건 맞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일단은 조금 제어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만 나타날 경우에 미국계 자금이 일부 좀 들어오거나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변수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거시 변수의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거죠. 달러가 최소한 여기서 더 잘 올라가지는 못하는구나. 이 정도면 고점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고점 레벨 비슷하게 좀 오지 않았나? 그래서 한 8분응선 정도는 넘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그널이 들면 외국인들의 일단 매도가 멈추고 지금 사고 있는 특정 업종에서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거, 사실 예. 진짜 보면은 한국이 사실 뭐 별다른 매크로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달러 기준으로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반토막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작년 뭐 3,300대 한국 시장이 대단히 비싼 것도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그게. 네. 그래서 뭐 물론 성장주들의 일부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말씀하셨던 대로 과연 반토막이나 날 정도의 그런 실적 충격이 그렇죠. 있는지는 네. 3분기에 뭐 확인해 봐야 되겠죠. 4분기 실적 전망도 봐야 되겠고 그렇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과도하다라는 것은 저도 100%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밌는 것은 유로 환산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지수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유럽계 자금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판단 그리고 파운드화가 안정됐을 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또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거시 변수의 안정이 조금 있다면 저는 우리 시장의 일단 지수 기준의 추가적인 하락은 제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아무튼 그 달러 환산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뭐 달러 기준으로 보면 싸 보이는 시장은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대비해서 지금 많이 빠져 있고 그렇죠.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반 정도 빠져 있죠. 거의 절반 정도까지는 고점 대비해서 빠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게 10년치 계열로 봤을 때
거기 저점 정도 언저리까지는 온 것 같긴 한데 이제 네네. 그건 이제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고 펀더멘탈이나 다른 또 환경은 또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어떤 뭔가 변화에 대한 어떤 뭐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돌릴 수 있는. 근데 그게 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 시그널이 아무래도 이제 거시변수 안정이 아닐까라고 네, 보고 네, 있고 네. 그게 온다면 최소한 매도만 좀 멈춰줘도 우리 시장이 그래도 조금 자율 회복은 하지 않을까. 네. 그 사실 뭐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뭐 그대로 연장하지 않고 오늘인가요? 뭐 그게 그냥 끝나버리면 네. 또 이제 영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는 저희가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파운더가 또 다시 이제 또 문제가 되면 사실은 달러 강세로 다시 넘어들고 또 채권 뭐 금리가 또 치솟고 이래 버리면 시장은 또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네. 뭐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그 중국이 이제 당대회가 끝나잖아요 이번 네. 주말에. 네. 그러면 과연 어떤 정책을 다음 주에 이제 LPR 결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유동성과 관련된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이 또 위안화를 약세로 날리면 원화는 또 약간 그 프락시이기 때문에 대체제이기 때문에 위안화가 약세로 갈 때 우리나라 원화를 또 약세 베팅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 쪽 이슈도 다음 주에는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실물 지표들과 더불어서 LPR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뭐 정치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다음 주에는 뭐 중국 증시, 위안화 환율, 중국의 경제 지표, LPR 결정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PBR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0.9 정도 되나요? 어떻게 돼요? 0.8배 그러니까 8배를 아래로 내려간 건 아닌데 0.8배 그죠. 정도 비슷하게 내려온 걸로 지금 알고 코스피요? 있습니다. 아, 그럼 엄청 떨어졌네. PBR 네. 0.83배 정도 될 거예요. 그 뭐야 코로나 때 0.72까지 떨어진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뭐 지금 뭐 코로나 같은 위기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금융위기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나 생각을 하게 되긴 하네요. 네. 근데 이제 뭐 늘 이제 뭐 그런 기준을 갖고는 뭐 봅니다만 뭐 그 기준이 언제 바닥인지는 지나봐야 아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게 그 사실 지금 이제 그거를 돌릴 이슈가 안 보인다고 했는데 그렇죠. 사실 그 이슈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제 네. 훅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런 게 네. 분명히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이 코로나 시절에 2020년 3월에도 그렇게 빠지다가 더 빠질 것처럼 계속 보였지만 또 V자 반등이 나오니까 하다가 계속 그냥 가버린. 근데 이제 그때와의 환경은 전 뭐 세계가 그때는 이제 돈을 훅 풀어줘. 막 네, 자산을 그죠. 이제 뭐 맞아요. 어쨌든 네. 유동성을 공급을 막 해주면서 이제 맞아요. 올리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의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때와 같은 V자 반등이 바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이 좀 다르다. 그 생각을 좀 하고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슈가 뭐 많았고 또 기분 좋게 뭐 하루가 올랐지만 여전히 아직은 또 영국 이슈가 오늘 또 좀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또 너무 크고요. 그러니까 뭐 이번 달 들어서 보면은 뭐 또 하락 종목 수가 가장 또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았던 날도 있고 또 그렇죠. 오늘 같이 이제 네. 상승 종목 수가 거의 극단적으로 뭐 많은 날도 있고 이 변동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 면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뭐 그런 투자의 어떤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증시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신 그 인포스닥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죠. 직주 근접의 레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서울의 중요한 회사들은 광화문에 많은데 여의도 거주자들 중에 제일 선호하는 자리가 반포예요. 네트워크가 강남이 제일 좋아요. 인생에서 계속 바뀝니다. 적어도 저는 한 6년에서 8년에 한 번씩은 결론을 내야 될 게 인생에 따라서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아이를 낳냐 안 낳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 부동산 입지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피는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역사.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